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미래의학부를 맡고 계신 이상훈 박사님이시고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에서 경락경혈학 박사를 봉한학설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3년간 개원가에 계시다가 원광대학교 경혈학교실에서 연구교수를 거쳐서 2009년부터 이제 2019년이니까 10년이죠. 예,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근무 중이십니다. 주 박사님 연구 분야는 한방 의료기기 표준화 그리고 현대화 분야고요. ISO 이런 쪽에서도 전칭기나 부항기나 이런 쪽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계시고요. 표준 관련된 쪽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서 한의융합의학과 전공 책임 교수로 겸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 특허도 되게 많으신데 일회용 멸균 부항캡 요즘은 부항이 다 일회용인 거 아세요 혹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꽐랑년입니다. 네. 그래서 일회용 멸균 부항캡으로 한의계 최초로 보건 신기술을 획득하셨고요. 이게 언제죠? 카이스트 과학기술원 그 한림원 올해죠. 네, 한뉴스인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45세 이하 멤버십인 Y카스트 회원 이렇게 있나요? 네, 한의계 최초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박사님께 직접 말씀을 이따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림원 멤버는 한의계에서는 이혜정 교수님이 유일하시고요. 현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는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시라서 박사님이 어떤 재밌는 말씀을 하셔도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관심이 없어서라거나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네. 박수로 박사님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보통 이 강의하면 손이 부끄러워서 이 차는 마이크도 굳이 들고 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마지막에 그 바이카스트는요. 네. 혹시 과학기술 한림원이라고 아세요? 아마 노벨상은 어디서 주는지 아세요? 스웨덴 한림원에서 줍니다.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같진 않고요. 그냥 한국의 그 이제 과학자 멤버십 모임인데 저희 이제 경희대 이혜정 교수님이 한의계 유일하게 계시고요. 그 한림원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기 어렵고 이제 몇 년 전에 Y카스트라고 해서 이제 45세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이 생겼어요. 거기는 한림원보다 좀 커트라인이 낮긴 한데 그래도 아직 200명이 안 됩니다. 200명 안 되고 운 좋게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아무튼 들어가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못하면 한의계 전체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딱히 활동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목적 자체가 젊은 연구자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을 모아놓으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아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교수님께서 굳이 설명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강의 레벨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사실 정확히 감이 안 와가지고 일단은 강의 자료는 조금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봐가면서 제가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 좀 이따 다시 올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작년도 2월 달에 나온 기사일 거예요. 저 글자가 해상도가 나빠서 프로젝터 바꿔달라고 하세요, 학교에. 잘 안 보이는데
보건의료 분야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을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문을 했었는데 그때 일반인은 94%가 대체될 거라고 했고요. 한의사 같은 경우는 0.1%가 대체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 순위로 치면은 358이 불가능 순위 49위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의사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거 페이지 넘기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도 그 저기 이제 CB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의료 인공지능들을 이렇게 쭉 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멘탈 헬스 드럭 디스커버리 좀 이따 조금 보여드릴 텐데 뭐 그 다이그노시스 그다음에 페이션 데이터 어널라시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공지능들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 나오는 건 단순 스타트업은 아니고 유니콘급의 스타트업들인데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찻잔 속의 태풍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희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릴 때일 것 같네요. 벤처 붐이 일어났다가 그 싹 꺼졌던 때 있잖아요. 물론 그때 네이버하고 다음도 그때의 벤처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걸 봤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약간 우리나라 벤처 붐처럼 이 스타트업 붐 얼마 안 가서 꺼지지 않을까? 몇 개밖에 안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애플도 아마존도 스타트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고 자본이랑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죄송합니다. 아마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의료인공지능들 중에서 제일 흔한 타입입니다. 그 이제 종양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재주는 인공지능인데요. 뭐 우리나라 뭐 뷰노의 골연령 자동으로 해주는 거, 폐 결절이나 뭐 종양 이런 거 찾아주는 인공지능 이런 애들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페이크 오바마라는 동영상인데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네. 되네. Given this audio as input, It's been less than a week since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America. 오바마 목소리를 our 따다가 method produces the following output. It's been less than a week since the deadliest mass shooting. 이런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가짜입니다. All of our lives has been the loss of grief. 그냥 컴퓨터가 만든 영상이에요. Here's the clown 여러분 중에 누구도 만들 수 saying 있어요. the same words. 몇 분짜리 Especially 동영상만 when 있으면.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 이 영상에서 안면 특징을 뽑은 다음에 소리를 입혀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To demonstrate the power of the method, we apply the same input speech in up to 4 different target videos. Note that 진짜랑 가짜 섞어놓으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onditions. 절대 못 찾죠. Help families and 이게 이제 그 GAN이라고 그래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적대적 생성적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으로 Because our approach requires only audio, we can generate a high quality and close up even when the original source video has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아까 이거는 그 뭐죠?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학습한 거예요. 이런 이제 뭐 폐에 결절이 있는 이미지를 수십 장 수만 장을 주고 여기에 있어 여기 있어라고 계속 가르쳐주면 인공지능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찾아요. 그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되는 게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예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쓴 거냐면요.
적대적 생성적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다 학습을 하고 나면 반대쪽에서 인공지능이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습한 인공지능을 속일 때까지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학습해서 또 예를 들면 뭐 알파고를 속일 수 있을 때까지 알파고 2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이면 그때 내놓은 게 이건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너무 빠르니까 옛날 같으면 수십만 년 걸릴 일이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되도록 해준 데에는 그 게임을 열심히 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도움이 큽니다. GPU가 발달하면서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 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GPU가 들어있어요. 한 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GPU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병렬 연산을 해줘요. 옛날 컴퓨터 몇천 대가 그래픽카드 한 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해진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인공지능 하나가 스마일스라고 하는 DB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에 대한 약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나가 스마일스를 학습해요.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의 분자구조들이 있겠죠. 고혈압 약들의 분자구조들을 열심히 학습해요. 반대쪽에서는 분자를 임의로 합성해요. 막 합성해. 그래서 이쪽에 던져줘요. 그래서 얘가 이거는 고혈압 약 같은데 라고 속으면 그걸 연구자한테 던져줘요. 이렇게 만들면 신약 개발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져요. 옛날엔 이걸 노가다로 했어요. 10만 건, 20만 건의 그 후보 분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이 제약회사의 힘이었어요. 거기서 스크리닝, 1차 스크리닝, 2차 스크리닝, 3차 스크리닝, 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 그 다음 대동물, 사람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몇십억, 몇백억 우습게 들어갔던 건데 그 과정을 아까 얘기한 이 GAN을 가지고 하는 그룹들이 지금 이미 꽤 큰 그룹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기업들에서도 이미 이 기를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꽤 재밌는 영상인데 이건 제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녹화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의사랑 환자가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죄송합니다. 그 대화를 옆에서 컴퓨터가 듣고 거기서 문장을 뽑아냅니다. 이 문장은 진료에 의미 있는 문장, 이 문장은 진료에 의미 없는 문장.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증상에 해당하는 걸 다시 뽑아내요. 지금 이게 문장을 뽑아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그 워딩을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이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질병인 것 같아 라고 뽑아주면 최종적으로 의사는 다 쭉 가고 있죠. 최종적으로 의사가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보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고 이건 조금 잘못됐어 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컨펌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료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아까 일반인의 인공지능 대체확률 몇 프로라고 했어요? 94%.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의사 필요 없어지겠죠. 뭘 빼고 뭘 넣는지 금방 학습하겠죠. 심지어 요즘 딥러닝의 장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딥러닝이 더 잘해요. 예를 들어 아까 이미지 러닝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젝트 인파워 MD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했던 건데 아무튼 아까 영상 인식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얘 고양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해도 심지어 나중에 AI가 고양이를 잘 찾아줍니다.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서 아예 그 기본적으로
이미지 뭐죠? 마진을 뽑아낸다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던져줄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새 잊어먹고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쪽에 가야 되는 줄 알고. 여기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 없죠? 있으면 혹시 나보다 더 잘할까? 저기 한 분 계시긴 한데 영국에 111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써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써졌죠? When it is less urgent than 999. 뭐 걔는 999라고 안 읽겠죠? 999는 우리나라 119랑 똑같아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112를 누르세요예요. 여기 112를 누르면 뭘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 네가 뭐 전화할 GP가 일반이가 없거나 뭐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우리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NH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메디컬 헬프 서비스예요. 24시간 365일 가능한 서비스예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얘가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에이 너 그냥 집에서 쉬어. 약국 가서 약 먹어. 아니 그 의사를 만나렴. 그 다음에 뭐 이제 잠깐 기다려. 당장 내가 구급차 보내줄게. 이걸 해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보거나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죠.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이건 소아과인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이건 내과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일단 가보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 111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걸 대신 해줘요. 근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111이 사람이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 상담사 대신에 우리 앱이 해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했어요.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왜 좋았는지는 몰라요. 대충 짐작은 가요. 사람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질문 자꾸 길어지면 그런 건 상관없고요. 말 끊겠죠 아마. 밥 먹고 있는데 전화하면 뭐 저녁 잠잘 때 전화하면. 앱은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무한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 궁금할 때. 뭐 아무튼 간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그 성공을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열심히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갤럭시에다가 기본 탑재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번 갤럭시 폰에. 중국에서 위챗이라고 아세요? 카카오톡이랑 똑같은 서비스인데 훨씬 광범위합니다.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다 지금 카카오톡이 위챗 따라하고 있는 건데요. 위챗에서 또 위챗에 탑재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챗에서 그냥 메디컬 서비스 누른 다음에 나 머리 아프고 배도 아프고 좀 토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좀 넣으면은 너 뭐니까 뭐 너 그냥 체했으니까 가서 그냥 좀 쉬다가 아니면 송아지 먹고 잠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 지금 뇌출혈인 것 같아. 당장 119 불러줄게. 이걸 구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뭘 의미하게 될까요? 의료 이용의 관문이 바뀝니다. 게이트웨이가. 예전에는 첫 번째,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 선택? 그냥 가까운 데 갔어요. 사실. 아니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 거기가 잘한 데더라. 그러면 갔죠. 지금은 거기에 SNS나 뭐 네이버나 이게 살짝 붙었어요. 그쵸?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9% 웹베이스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내가 어디 아프다고 이렇게 쭉 넣으면 얘가 알아서 야, 너 그거는 소아과야. 아니야, 너 그거는 뭐 신경외과로 가야 돼. 아니면 너 이건 정신과로 가야 되라고 알려주잖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한의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가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없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얘네 DB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근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인공지능의 DB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저희 한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우리는 111이 아니라 999다. 당장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어전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한의학연구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로컬에 계실 때도 관찰 연구 한 개라도 논문을 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왕이면 영어로. 영어 아니어도 돼요. 초록만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기반 의학이라는 말을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행하는 용어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병원 데이터도 얘기해요. 근데 전체 데이터 중에 병원 데이터는 10% 미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가 60% 정도, 지놈 데이터가 한 30% 정도, 병원 데이터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물론 이쪽으로 갈수록 의미가 더 크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치를 더 갖는 것이긴 한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사실 얘기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네가 불면이야. 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네가 잠자는 환경의 광공해가 굉장히 커. 이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수면 환경이 훨씬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의사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속단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데이터 기반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데이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쓸 수만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뒤에서 제가 시간이 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의료가 의료인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순전히 의사 생각이에요.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올인원 시스템이거든요. 어딘가 아플 때 상담을 하러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고 처치를 받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관리까지가 다 병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래야 할까요? 일단 아까 상담이 어디로 갔어요? 이미 얘로 넘어갔죠. 검사 어디로 갈게요? 지금 유전자 검사나 이런 애들은 다 병원 밖으로 갔어요. 심지어 의료법까지 박혀 있습니다. 무슨 검사는 병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상담과 검사는 이미 병원을 벗어났어요. 그 검사 결과로 최종 확진을 하는 단계부터 처치하는 단계는 병원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책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앞 단계는 아마 떨어져 나올 거예요.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모든 데이터를 쓰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맞춤형 의학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제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서비스인데 너의 모든 기억을 내가 저장해 줄게 였어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별로 안 써가지고. 근데 지금 페이션트 라이크미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몇몇 사람들, 연구자들 중에 몇몇은 아는데 아무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환호의 사이트입니다. 나랑 비슷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사이트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 루게릭 ALS 환자
환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ALS 환자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난치병 환자들, 영어권 난치병 환자들은 다 저기에다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땠어? 내가 오늘 뭘 먹었는데 컨디션이 어땠어? 내가 오늘 뭘 먹었더니 혹은 어느 민간요법을 찾아가서 해봤더니 컨디션이 어땠어? 이걸 다 올려요. 그래서 혹시 좋다는 거 있으면 쉐어하고 혹시 안 좋다는 거 있으면 나도 피하고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레스까지 다 그 프로젝트 노트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이제 유명해졌던 게 그 얼마 전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돌아가셨죠. ALS 환자들이 보통 확진받고 1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몇 달 만에 돌아가시는. 그분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 사이트가 유명해졌던 건 ALS 환자들이 여기 워낙 많으니까 나이, 성별, 학력 이런 걸 다 매칭시켜가지고 그 데이터하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 데이터를 두 개를 매칭을 해서 ALS 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민간요법이 리튬을 먹는 거예요. 리튬 보충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대 수명을 전혀 늘리지 않더라 라고 해서 자마인가 10몇 전짜리 저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이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이트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중증 환자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너의 헬스 데이터를 다 올려줘 라고 하는 사업을 런칭을 했어요. 뭐 포함? DNA, 프로테인, 안티바디, 마이크로바이옴, 메타볼로믹스, 기타 등등등 올려주면 내가 가상의 너를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 가상의 너를 매칭시켜줄 수 있겠죠. 너랑 마이크로바이옴도 비슷하고 DNA도 얼마 일치하고 얼마 일치하는 애가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됐으면 나도 그만큼 가능성이 더 있겠죠.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트윈, 나와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고자 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의 유전 정보, 생체 신호, 과거력, 생활 습관 등등등을 통해서 나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공장 자동화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내 공장을 가상으로 트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공장을 한번 세우면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들면 모델 체인지하기 전까지 그 공장 계속 돌렸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트렌드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소규모 다품종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공장을 새로 짓고 혹은 공장을 바꾸고 시행착오 하는데 한 2, 3개월 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장을 통째로 트윈을 만들었어요. 가상 공간에. 그렇게 해놓고 여기 그 심시티 뭐 이런 게임 해보신 분? 시뮬레이션 게임. 죄송합니다. 심시티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서. 네, 아무튼 그런 뭐 게임처럼 내가 공장을 이런 식으로 짜면은 애들 동선이 어떻게 떨어지고 불량률이 얼마가 올라가고 여기 컨베이어 벨트는 얼마를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시뮬레이션 끝낸 다음에 공장을 바꾼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했던 게 지금은 사람을 시뮬레이션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이트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VPH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2007년부터 시작했던 곳인데 뭐 하는 데냐면 그 버추얼 피지올로지컬 휴먼 프로젝트 가상 생리학적 인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내가 뭐 관절 치환을 해야 된다라고 쳐요.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정상적인 관절을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파요. 왜? 할머니의 인대는 이미
깎일 대로 깎여서 낮아진 인대 관절 상태에 길들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생생한 관절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알아서 어느 정도 깎아서 넣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부족하겠죠.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않잖아요. 근육 상태나 이 보행 상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관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꺾여서 가는 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거기다가 이렇게 관절이 가게 하면 오히려 힘들겠죠. 왜냐면 보행을 그 사람의 보행 정상적인 보행 동영상만 있으면 아, 얘 관절 모양은 어떻게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인공관절을 넣어줄 때 어떤 식으로 넣어야 이 사람의 걸음에 최적화돼서 제일 편하겠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심근경색 예를 들어서 대동맥이 협착이 와가지고 대동맥이란다. 아무튼 협착이 와서 심근경색이 왔다고 쳐요. 뭐 스텐트를 심겠죠. 스텐트를 심는데 스텐트 실패율이 꽤 높아요. 스텐트 했다가 괜히 거기에서 더 와류가 생겨가지고 스텐트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스텐트를 했는데 그 뒤나 뭐 이런 데가 더 금방 다시 이렇게 상처나서 깎여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떤 모양의 스텐트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판막도 마찬가지, 혹은 근육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사람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건지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연구팀 중에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 영국 갔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돌아왔는데 바이오 패턴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팀도 있어요. 우리 체질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부비동에 안착해가지고 그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연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바이오 기어라고 하는 여기는 미군입니다. 2012년에 시작했던가 14년에 시작했던가 아무튼 그래서 2018년 작년에 끝난 프로젝트예요. 연장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뭐 비뇨기계, 호흡기계 얘네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지금 히스트로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인데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뭐 운동을 몇 초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온도가 몇 도고 이런 조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장 박출량, 산소 포화도, 그다음 이런 체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하트레이트, 글자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 조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심박수 이런 것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건지, 신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혹은 상처가 났을 때 치료율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 강의에 들었던 걸로는 100매까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3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만약에 나에 맞게 튜닝해 줄 수 있겠죠. 당연히 몇 살짜리 남자, 동양인, DNA가 어떤 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자체를 통째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운동을 얼마짜리 강도로 몇 분씩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 자체를 통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1년 뒤에 올 거예요, 2년 뒤에 올 거예요 이렇게는 저도 얘기 못합니다. 아무도 얘기 못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건강관리 형태가 아까 이런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그냥 경험 중심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의료기관들이 약간 건강관리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에 기반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걔네들한테 리프레시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혈당이 얼마야? 아니면은 얘가 지금 상태가 얼마야? 그러면 계속 파인 튜닝을 해줄 텐데, 그쵸? 내가 술을 먹었어. 뭐 맥주를 2잔을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어? 그럼 그걸 계속 학습해가지고 해주거든요. 아, 잠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작년인가? 당뇨 치료제 프로그램 개발했던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요. 지금 인슐린 펌프를 이식하는 거 아시죠? 주사 맞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이식해가지고 걔네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뽑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걔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로 여기에다 팔에다가 암밴드로 하는 타입인데 이식해도 똑같을 거예요. 인슐린을 쏴줘요.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당연히 다 틀리죠. 누구는 뚝 떨어질 거고 누구는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겠죠. 혹은 누구는 음식 먹었을 때 훅 올라올 거고 천천히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시간에 한 번 인슐린 몇 마이크로그램을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짧은 주기로 작게 해야 되는 사람도 하겠죠? 이거를 딥러닝으로 학습해가지고요 계속 튜닝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몇 주, 몇 달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인슐린을 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에 맞춰져요. 그런 당뇨 조절 장치가 개발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를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터벤션을 주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튜닝하는데 한의학적 생체 지표가 만약에 안 들어가면 아까 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의학은 건강관리하는데 안 쓰여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한의사과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이에요.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의 생체 지표를 다 정량화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아직 예과 1학년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 경험이 없으실 텐데. 한의학에 망모문절 사진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한의학개론 지금 몇 월 달이죠? 5월.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네요. 2달? 망모문절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때는 장비가 없었으니까 오감을 이용해서 들어온 정보를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물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아니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이 1:1 전승이 됐어요. 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안에 가상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거든요.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뭐죠? 5분 동안 요리하는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 프로 좋아해요.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보신 분?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신기한 거 있지 않아요? 처음 보는 재료인데 재료 맛을 본 다음에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하는데 그 음식이 맛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재료하고 조리법을 머릿속에 입력하면 요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그 조각가들, 위대한 조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저 돌 안에 있는 천사를 꺼내준 것뿐이라고. 그 사람 머릿속에 이미 천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빼고 나머지 찌끄러기를 덜어내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베테랑이 되면요,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제자한테 넘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대1 전승을 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부가 이거는 활맥이야 라고 하면은 죽어라고 옆에서 잡으면서 이게 왜 활맥일까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이게 활맥이야, 이게 왜 활맥일까 하다가 계속 잡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다음에는 네가 잡아봐 해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네가 하나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이거를 정량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꺼내서 쉐어해야 되는 거죠. 머리에서 머리로 못 넘어가니까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1대1로 붙잡고 하면은 넘겨줄 수 있겠죠.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망문문절이, 특히 이제 망문절 같은 경우가 오감을 사용한 주관적 판단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진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아 진짜 말 안 통한다라고 느낄 때 있죠.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의 의미하고 저 사람이 똑같은 글자로 얘기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정말 같은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너 주량 얼마야? 그러면은 한 잔이요. 맥주 잔으로 양주 한 잔. 뭐의 문제인가요? 단위가 문제죠. 소화 잘 되세요? 어떤 사람은 소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도와주는 셈 치고 손 들어보세요. 야, 교수님, 왜 소화가 잘 되세요? 왜 나는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항상 식욕이 있습니다. 항상 식욕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되게 많이 먹는데 네. 탈난 적이 없죠? 네. 맞아요. 네. 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혹시 난 조금 다른 생각했었는데 있을 거예요. 금방 배고파진다는 뜻으로 소화 잘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요 라고 해서 소화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화가 잘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은 데이터로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뭘 측정했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문지는 땀이 많이 나요? 소화가 잘 돼요? 더운 걸 싫어해요. 뭐 그런 건 데이터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단위를 주고 상황을 줘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과생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어요. 켈빈이라는 아저씨, 흑체복사 뭐 어쩌고 뭐 하신 분인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숫자로 바꿀 수 없으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당연히 컨트롤할 수 없고, 컨트롤한다는 건 온인 거예요. 측정할 수 없다면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측정을 한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가 없으면 측정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뭐로 할까요? 내 핸드폰 진짜 커. 어떻게 큰데? 커.
뭔 소리야, 그죠? 몇 센치 몇 센치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그 몇 센치를 뭘로 잰 거니? 내가 봤을 때 3cm야. 말이 돼요? 안 되죠. 자로 쟀을 때죠. 그럼 그 자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그 불확도에서 이게 좀 너무 복잡한 개념이니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자는 국제표준 원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서 기준자를 다시 공장으로 보내고 그 공장에서 그거에 맞게 캘리브레이션해서 우리한테 만들어서 자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센티미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트래킹이 되지 않는 단위는 단위가 또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모든 단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루드하게 정해지는 단위도 있어요. 기본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모든 단위가 이렇게 클리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측정한 게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모르면 측정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혈압을 쟀어. 이 혈압계의 오차가 얼마인지를 몰라. 120에 80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차 범위가 20인지 30인지 10인지를 모르는데 120이라고 측정했을 때 오차 범위가 5다라고 하면 이거는 120이 아니고 115부터 125 중에 어떤 값이에요? 실제 값은 우리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단위가 있고 불확도가 있고 사실 여기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데 측정 환경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쇠로 된 자를 가지고 재요. 근데 어느 날은 영하 20도에서 재고 어느 날은 100도, 200도 되는 용광로 근처에서 재요. 그 길이가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금속의 팽창률 때문에. 내가 적외선 체온계를 가지고 온도를 재요. 근데 적외선은 물에 대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습도가 90%인 날이랑 습도가 25%인 날이랑 달라요. 캘리브레이션 안 해주면.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게 없으면 측정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아침에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 혈압계가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하지 않았으면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물론 웬만해선 고장 안 나죠. 웬만해선 고장 안 나니까 그냥 쓰는데 사실은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적어도 연구자는. 아무튼 그래서 단위, 불확도, 그다음 용어. 아까 데피니션이 다르면 말짱황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개가 없으면 측정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한의학은 인재 자리를 잡고 있는 학문이에요. 사실 한의학이 현대화된 거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 불확도 용어가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인프라 구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잡는 거예요. 개념과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갖는 특징을 일반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변수는 현실 세계에서 개념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관골이 붉어. 붉은 사람이 있어. 현실 세계에서는 측정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관골 부위 색상이겠죠? 무슨 색상일까요? 절대 색상일까요? 상대 색상일까요? 당연히 상대 색상이겠죠? 처음부터 얼굴 까만 사람 어쩌라고. 그쵸? 그러면 이때 어디 부위를 측정해야 돼요? 탑? 탑에서 1cm 아래? 물론 사람이 할 때는 사실 대충 보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 땐 이게 다 필요합니다. 어느 부위를 대표 부위로 측정할 건지, 그렇다면 아까 상대 색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레퍼런스를 뭘로 잡아야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어디 대비 어디? 코끝 대비로 하면은
뭐 술 마신 사람들은 광고는 항상 허여멀건하게 나오겠지? 그럼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색깔이 잘 안 변하는 곳을 골라야겠지? 귓볼로 하면 신동엽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야한 생각하면은 귀가 금방 빨개지니까. 신동엽 씨 죄송합니다. 아무튼 측정 도구 조명 조건이 다르면 색깔 다르게 나오죠. 빨간 조명이면 안 되죠. 측정 도구가 정확한지 확인돼야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수화 작업이 있어야만 광골부의 상대 색상이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빨간 거 개념은 되게 쉬워요. 측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이 붉으면 하초열이라고 그랬어요. 소변이 성장하면 하초가 차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예과 이론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소변의 색상을 봐요. 소변색은 어떻게 봐야 되지? 저 이거 연구하면서 약간 충격받은 거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 소변 색깔 다 알거든요. 여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남자들은 소변 보면서 소변 줄기를 봐요, 항상. 그래서 저는 남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니 그랬는데 진료를 하면서 보니까 모른다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미 물하고 섞였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소변을 측정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ml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 10ml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색깔이 똑같아 보일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대체 얼마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 조명 조건 필요하겠죠? 측정 도구 필요하겠죠? 조견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잡혀야 소변 색상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머신러닝이 가능해요. 그래야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돼야 여러분들의 로컬에서 진료하는 데이터를 다 합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뒤로 쭉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아무튼 만약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 과제에서 제일 지금 핵심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표준 프로토콜로 정량화시켜서 데이터로 만들 거냐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이 페이스북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AI 자체가 쓰레기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개개인이 만들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라서. 제가 ISO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한의계에서는 표준을 제가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총대를 메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디에서 여기로 튀었을까요? 그쵸. 디지털 트윈에 생체 지표로 무언가 시그널이 들어가려면 그 시그널을 넣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죠. 색깔이라고 하면 카메라, 힘이라고 하면 힘 센서, 수면의 깊이라고 하면은 수면의 깊이를 뇌파로 측정했다, 혹은 움직이는 양으로 측정했다,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센서가 필요해요. 그 센서 그리고 표준 측정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걸 못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체 지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글 콘택트 렌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구글 콘택트 렌즈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이상 당뇨 피 뽑을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콘택트 렌즈 끼고 있으면 걔가 당뇨 알아서 계속 측정해 주는데. 근데 실패했죠. 저 그거 나오자마자 자랑이에요. 영상자료 남은 게 없어서 제 주장밖에 없는데 저 그거 100%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헬스 데이터가 갑자기 훅 뜬 게 그 스마트워치 이렇게 갑자기 훅 떴었잖아요. 왜 뜬지 아세요? 스마트 에고에서 뜬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처음 스마트폰이 퍼졌을 때 애플이 아이폰 내놨잖아요. 그때 당시 아이폰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기능을 PDA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밴드에 있는 기능 있잖아요. 가민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고 가장 정확했고 가장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한 혹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왜 안 됐을까요? 왜 그 PDA나 가민은 소수의 전유물이 됐고 얘네는 떴을까요? 혼나서 그래요. 지금의 문화는 정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랑의 문화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뭐 올려요?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좋은 데 갔다. 올리죠. 스마트밴드 왜 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해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하고 싶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려고 해요.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쓸 생체 신호가 없어요. 기껏해야 혈당, 운동량, 맥박수 또 뭐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있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런 식의 시그널은 양방에서 안 써요. 안 쓰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의공학자들만 관심이 있지. 근데 우리는 뭐 봐요? 피부색 보고, 걷는 모습 보고, 혀 보고, 눈 보고, 목소리 듣고 하죠. 이거 다 굉장히 간단한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헬스 데이터로 넘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설태 왜 보는지 아세요? 이제 예과 1학년이라 얘기하기 좀 힘들다. 한방병원에서 혀 이렇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뭘 보는 거냐면 혀의 색깔, 그 다음에 혀 위에 있는 설태의 색깔, 그 다음에 설태 모양, 그 다음에 설태의 윤기 뭐 이런 걸 봐요. 왜 볼까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 굉장히 건조하죠. 그리고 어때요? 되게 얇아 보이죠. 기억하세요? 중환자들 보면 다 비슷해요. 왜 그렇게?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탈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 피부는 다 죽은 세포들이 수분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낙엽이 쌓여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탈락하는 속도가 새로 생산되는 속도가 탈락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피부가 되게 얇아져요.
그게 혀에서 일어나면 경면설이라고 하는 게 돼요. 설태가 거의 없는 상태, 중환자 상태거든요. 반대로 설태가 굉장히 많아. 무슨 얘기야? 혈상류도의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신진대사가 굉장히 왕성해. 혹은 구강 내 온도가 높아. 혹은 온도가 낮아. 타액 분비량이 많아. 적어. 이 모든 것들이 혀의 색깔, 모세혈관이 팽창되어 있어. 위축되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혀의 색깔, 설태의 색깔, 설태의 윤기 이런 걸 다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혀 하나만 봐도 그 나머지를 뭉뚱그려서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의 코티졸 농도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진 않죠.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그걸 평가할 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의 센싱 데이터로 한의학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분 됐나요? 이미 1시간이 넘었네요. 갈 수 있으면 빨리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라고 안 들어보셨겠죠? 이게 무슨 뭐냐면요. 저 영어로 써져 있죠. 저 때에 비해서 요즘 선생님들은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Your health information is your right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돈 내고 검사 받죠. 그쵸? 근데 그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의사가 갖고 있죠. 나한테 안 주죠. 뭔가 이상하죠. 물론 이 법의 원래 취지는 개인의 의료 정보가 함부로 의료기관 밖으로 새나갈 수 없게 통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재산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된 거예요. 안 줄 거야. 법으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근데 어때요? 의료 빅데이터가 지금 영국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물론 딥마인드가 영국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국가의료보험 체계거든요. 모든 의료 데이터, 의료 시스템을 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요. NHS에서. 전문병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병원에 가면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데이터가 몇십만 건 막 이래요. 꼭 AI 만들기 되게 쉬운 조건인 거야. 한국은 한 병원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삼성병원, 현대병원 이런데, 아산병원 이런데 말고는 이제 없는 거죠. 그 메이저 몇 병원만 AI를 스스로 만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정확히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미국에서 너의 헬스 인포메이션은 네 거니까 가져다가 네가 보험을 맞는 데 쓰든지 아니면 네가 건강식품을 사 먹을 때 쓰든지 뭘 하는 데 쓰든지 쓰라는 거죠. 그치? 내가 무슨 알러지가 있다라고 해.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비타민 약국에서 뭘 사 먹을 때 이거에 맞는 거 주세요 하면 얼마 편해요. 그죠? 근데 모르니까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 그냥 그거 가져다 써. 지금 요 파트가 뭐냐면 미래 의료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갖고 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 시티 하면 항상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여러분한테 팔러 오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병원도 오겠죠. 안 올 이유가 없죠.
아까 제가 인공지능 개발 환경이 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또 동시에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될 이니셔티브도 그 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면 후진국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AI를 도입하는 게 훨씬 싸요. 중국이나 뭐 이런 그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의료 인력의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할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의사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를 해야 될 동기도 별로 없고요. 병원이 너무 가까워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동기도 별로 없어요. 의사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유일하게 하나 동기는 의료비가 비싸서 AI를 가지고 의료비를 깎고 싶은데 의사들은 절대 원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도 원하지 않죠? 뒤에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서 하나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30분에서 1시간 안에 모든 종합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 편의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정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30분 거리의 병원이 가까운 곳이에요? 아니죠. 디스크 환자예요. 30분 거리의 병원이 가까운 곳인가요? 아니죠. 정작 환자한테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내가 급성질환이 생겼어요. 병원이 나한테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병원이 나한테 오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뒤냐 그것만 있어요. 아까 앞에 얘기했죠. 내가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알 수 있어요. AI한테 몇 번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걔가 뭐 해줄 것 같아요? 주변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너의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찾아주겠죠. 당연히. 그쵸? 내가 두통이 심해. 너 MRI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동식 MRI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되면 뭐 PET-CT라도 찍어야 될 것 같아. 30분 안에 올 수 있는 PET-CT 쟤는 얼마짜리고 좀 1시간쯤 더 기다리면 얼마짜리가 올 거고 얘기해 주겠죠. 그 중에 내가 든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는 애를 찾아서 클릭하겠지? 그럼 걔가 와서 진단해주고 나면은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그 이동 검진 차량에 여기 있죠? 연결되어 있는 닥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 무슨 상태입니다. 라고 해주겠죠? 그쵸? 여기서 거의 진료가 1차 진료가 끝날 거예요. 아니 너 안 되겠어. 그 차 타고 그대로 우리 병원으로 와. 할 수도 있겠죠. 보다 더 꼼꼼하게 검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거면 당연히 이 차 안에 있을 거고 그쵸? 좀 복잡한 거면 요새 무슨 처방 얘기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 일회용 내 시력에 맞는 콘택트 렌즈 주문하면 얼마 걸려요? 3일이면 오죠. 큐브디파인에서. 저 같은 경우도 난시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도 난시 있어서 주문해야 되거든요. 주문하면 3일에서 일주일이면 와요. 약이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DNA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나의 기존 약에 대한 반응을 알고 있다면, 얘가 어떤 약 먹었을 때 어땠고 어떤 약 먹었을 때 어땠어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어떤 약 혹은 새로운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조합된 게 얘한테 베스트야 라고 하면 당연히 조제해서 갖다 주겠죠. 조제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2, 3일? 지금 이미 그거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시간이면 될 거예요. 거점 제조시설에서 아마 드론으로 여러분 집까지 배달을 해줄 겁니다. 미래의 의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료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물론 그때의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의 한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당연히 짐작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작년 6월 24일, 요거 조금 전인데 아마존, 버크셔, JP 모간이 의료보험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미국 의료보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아예 새로운 의료보험을 만들 거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이 미친듯이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럴만하죠. 아마존 혼자 만들어도 미칠 노릇인데. 버크셔, 이 누구예요? 그 세계 몇 대 부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JP 모건도 마찬가지. 얘네 시가총액 다 합치면은 아마 뭐 말이 안 되는 돈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이 아 미국에선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다행히 주가가 회복이 됐어요. 얘네들 지금 어디 가서 하고 있냐면 중앙아시아 쪽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제3국에 가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실험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 딥러닝이나 그 데이터 기반 의학 얘기하는 쪽에서 모두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의료보험 제도는 뭐예요? 의사의 노동시간 혹은 의사의 기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돈을 보험이 내주는 구조죠. 그쵸?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아까 올인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병원이 올인원 시스템이고 그 모든 걸 의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깨졌다고 얘기 드렸죠? 검사는 이미 깨져나갔어요. 예진도 한글판만 느려요. 여러분 그 네, 여기 있나? 없네. 없나? 진짜 없나? 없나?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 쳐보셔도 되고요. UMD라고 하는데 쳐보셔도 되고 심토미아라고 하는데 뭐 이런 그 외국계 영업한 그 챗봇들이 있어요. 메디컬 챗봇들. 거기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증상을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잘 맞춰요. 단지 한글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여기 얘기 드렸잖아요. VPH 인스티튜트. 여기 EU에서 펀딩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거든요. EU하고 미국 딱 두 군데에서 해요. 여기 제가 재작년에 갔는데 이때 당시 동양인 딱 3명이었어요. 미국인하고 유럽에 있는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쟤네는 어떻게 온 거지? 쟤네는 뭐지? 그러고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비영어권이라 서식이 좀 느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한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새 뭘 얘기하냐면요. 당연히 예방의학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그쵸? 질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애초에 안 걸리게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안 걸리게 하는 게 맞죠. 보험회사에서 병에 걸린 다음에 의사한테 수많은 돈을 퍼붓고 나서 그거를 보험회사가 해지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은 얘가 애초에 디스크가 안 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덜 쓰겠죠? 보험회사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럼 보험회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피보험자가 돈을 안 쓰게 만드는 방법이죠. 의사만 피보험자가 병원에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써서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는 거지. 환자도 돈을 쓸 일이 없는 게 맞죠? 내 화재보험 불나라고 들어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불났을 때 손해를 메꾸려고 드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왜 들어요?
암 걸리려고 들어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암 걸렸을 때를 생각을 해서 든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필팩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인수한 거 혹시 아세요? 아마존이 동네 슈퍼까지 침투한 건 아시죠? 온라인 몰뿐만 아니라 아마존고라고 해서 편의점을 쭉 만들었어요. 그 아마존이 편의점을 만든 이유는 아마존고는 무조건 손해나는 사업 모델입니다. 돈 못 벌어요. 근데 왜 하게요? 로컬 시장에서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은 이미 다 잡았으니까 오프라인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예요. 필팩이 뭐 하는 회사냐면 그 택배로 약을 보내주는 회사예요. 네가 무슨 약을 먹는지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의료보험을 만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A부터 Z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삐고 나면 Z에서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 걸 알고 나면 A를 막는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동안엔 왜 그렇게 못했어요? A부터 Z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생겨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병에 안 걸리거나 걸렸을 때 재발률이 낮은 치료법을 찾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그쵸? 한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강관리를 해주거나 혹은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 급성 디스크 환자에 대한 침치료 효과 연구 논문이 언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교수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텐데. 자생이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디스크 수술했던 환자하고 침치료했던 환자의 단기 예후는 비슷했어요. 단기 효과는 비슷했는데 재발률이 침치료 효과가 훨씬 낮았어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그냥 뭐 티칭을 좀 더 잘해주고 뭔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강사분이 그런 연구는 보험회사에서 볼 때 아마존에서 볼 때 굉장히 탐나는 연구죠. 그렇죠? 디스크 걸렸어.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미 돈이 나가니까 두 번은 안 나갔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그래도 수술할래. 그러면 그러시던지 너는 보험료 2배 인상.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하죠? 그 이쪽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뭐죠? 헬스 알바가 생길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혹시 차 있으신 분들 자동차 보험에 그 블랙박스 달면 보험 할인해 주죠? 그죠? 과속 안 하면 보험료 할인해 주죠? 뭐 하면 할인해 주죠? 왜 그래요? 리스크가 낮은 사람한테 돈을 적게 주고 리스크 높은 사람한테 돈 많이 받겠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죠. 건강보험도 어떻게 갈까요? 당연히 술 먹으면 보험료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하면 보험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긴다? 내 스마트워치 갖고 운동해주는 알바가 생긴다. 내가 먹은 술 지가 먹은 걸로 대신 등록해주는 알바가 생길 거라고 얘기해요. 보험료 올라가니까. 하지만 나는 피자를 먹고 싶고 동맥경한테 피자를 먹고 싶고 보험료는 안 올라가고 싶고 그러면 아들 걸로 피자를 주문한 걸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 뼈가 있죠. 앞으로의 보험 시스템은 의사의 노동을 보존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총진료비가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의료를 누가 통제한다? 보험회사가 통제해요. 아까 얘기했죠? 의료의 초이스 자체를 보험회사가 통제할 거예요. 뭘로? 재발률이 낮은 거로. 물론 환자한테도 좋죠. 당연히 재발률 낮은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누구만 안 좋아? 의사만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의사를 그만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먹거리 그 직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요새 이제 인공지능 쪽, 특히 이제 미국 쪽 세미나 가면 그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케어기버예요. 그 미국 영화 보면 간병인 되게 많이 나오죠. 상주 간병인 집에 같이 있으면서. 왜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모여 살지 않으니까 즉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응급의학을 알고 있거나 간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포럼에서 케어기버를 왜 얘기할까요? 거의 모든 연자가 빠지지 않고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국가들의 동기가 다 달라요. 한쪽은 의료 수준이 낮아서고요. 한쪽은 의료인 인력이 너무 비싸서예요. 케어기버한테 AI를 얹어주면 웬만한 GP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되죠? 원격 의료할 때 센서만 가지고 돼요? 안 되죠. 센서로, 아까 얘기 드렸죠?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인간이 측정을 해서 던져줘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치의밖에 못해요. 혹은 주치의보다 살짝 레벨이 낮은 주치 케어기버. 앞으로 AI가 지금도 이미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뭐죠? 방사선 판독 있잖아요. 이미 지적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몇 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전국에 혹은 해외의 것까지 판독해줘요. 데이터로 쏘면 되잖아. 그럼 나 앉아서 재택근무로 하면 돼요. 여기도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풀로 인간이 봐주는 거는 비싸고요. AI가 봐주고 사람이 컨펌해준 건 싸요. 이런 식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의료 전체 서비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시간 차이예요. 무조건 일어나요. 여러분, 삼성병원 원격 의료 서비스 쓰실 거예요? 하버드 원격 의료 서비스 쓰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 쓰고 싶죠. 돈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면. 동네 병원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주치의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 원격 의료와 계약을 맺은 차를 몰고 온 사람이 옆에서 붙어서 하는 진단 받고 싶어요? 당연히 후자 받고 싶죠. 의료 서비스 분명히 중앙집적화 될 거예요. 롯데마트, 롯데슈퍼 관계가 될 거라고요. 그때 의료인은 주치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별 주치의 모델이 저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10년 뒤냐, 20년 뒤냐, 30년 뒤냐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분명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질 거고 한국에 5년에서 10년의 차이를 두고 도입될 거예요. 근데 분명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의료 서비스도 중앙 집중화될 거고 거기에서 절대 중앙 집중화 될 수 없는 서비스들을 로컬에서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 거라는 거. 주치의들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그때 한의학적인 행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강점 영역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죠? 아까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하는 것보다 주치의가 가서 일주일에 2번 침 치료하는 게 훨씬 낫다는 근거가 많이 생겨야겠죠. 그래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공고해지겠죠. 한의학연구원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AI는 어차피 대세고요. 이 흐름은 절대 막아지지 않아요. 절대 막아지지 않고. 근데 다만 AI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에 도메인 날리지 엑스퍼트들이 더 존중을 받고 있어요.
AI 만들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질환을 잘 보는 사람 걸 가지고 AI를 만들고 싶지 치료율이 낮은 사람 걸 가지고 만들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엑스퍼트들이 더 존중받고 있어요. AI 시대에. 그래서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빅데이터인데 그냥 빅데이터는 아니고요. 좋은 빅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당연히 표준화된 진단 도구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을 타고 모인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2000 아마 한 14년, 15년쯤일 거예요. 중국이 중이와슨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년 한의대 그 한방병원 전체 환자 수보다 그 중국의 북경중의대 환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자신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왜 안 될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없었어요. 단위가 없었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설첨홍이라고 써놨으니까. 텍스트 마이닝으로 설첨홍이라는 글자 싹 뽑고 예를 들면 구갈이라는 글자 싹 뽑고 두통이라는 글자 싹 뽑고 쭉 해서 어떤 처방 나온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들이 제일 좋아졌고 어떤 환자들은 반응이 없었고 쭉 해가지고 뽑으면 나오죠. 당연히. 그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왜?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설첨홍하고 지금 환자의 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못 만들고 있어요. 제가 ISO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ISO에 중국에서 그 표준을 만들겠다고 이것이 설태의 표준입니다. 뭐 이렇게 갖고 와요. 당연히 리젝을 당하죠. 저희가 그 우리 한국 대표 공격수라서 그런 거 열심히 자릅니다. 열심히 자르는데 지금은 초반에는 제가 중국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보기도 싫어하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욕하고 제가 중국어는 못 알아들어도 중국어 욕은 알아듣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 안 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보니까 지금 저희 2012년도부터 이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 7년째죠. 자기들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새로 들어오는 중국 엑스퍼트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걸 이제 중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무슨 일 있으면 저 닥터리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맥진, 설진 이거에 대해서 내가 10만 건을 봤어, 20만 건을 봤어, 내가 책을 썼던 사람이야, 내가 중국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근데 측정 환경이 전혀 다르고 데피니션이 없고 측정 도구가 불안정해요. 그러면 그건 데이터가 아닌 거죠. 표준화 해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도구부터 ISO 표준 만들고 그 다음에 가시지요 라고 항상 얘기해요. 제가 ISO 표준 맥진기가 없는데 그 뭐 내가 만든 맥진기 가지고 모은 데이터가 이것이 활맥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근간은 표준화된 진단도구, 표준화된 프로토콜, 그것이 모일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고요.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데이터를 넣어주나요? 아니죠. 넣을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문헌 기반이에요. 왜?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가 왔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증상을 넣으면 그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환자한테 3개월 동안 어디 혈자리에 몇 주 동안 침을 놨더니 얼마가 호전됐다라고 하는 자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나 의사나 조금 기댈 곳이 있죠. 혹은 내가 한의대 책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죠. 한의학 원전 다 기억해요? 못하죠. 자동으로 내가 입력해 놓은 것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자잘한 다른 어떤 기능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대회비라서 여기서 얘기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의사 될 때쯤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진료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는 만들어질 거예요. 대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은 비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의 환자 데이터가 들어와야 당연히 대조를 해서 이 서비스를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환자한테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오케이 하면은 그 환자 데이터를 저희한테 익명으로 넘겨주시고 그 데이터를 쓰시면 저희는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입력한 환자랑 비슷한 환자를 봤던 전국의 다른 한의사의 데이터들을 다시 쏴줄 거예요. 그 환자들 중에 예후가 좋았던 환자, 나빴던 환자, 잘 모르겠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하고 선생님들이 입력한 환자의 특징을 매칭시켜서 보여줄 거예요. 그게 중간 목표예요. 초기 목표는 문헌 기반의 서비스, 중간 목표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비슷한 환자들 중에 허전이 됐던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아까 페이션트 라이팅이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나중에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10,000건, 100,000건, 200,000건 되면 예후가 가장 좋았던 환자의 치료 기술을 서제스션까지 해줄 수 있겠죠. 그 전에는 단순히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케이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그 환자가 좋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논문이나 유사증례나 문헌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단기 목표로 여러분들한테 갈 거고,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임상 데이터를 많이 입력해서 빅데이터를 같이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걸로 다는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입력할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구치라고 해봐요. 구치의 레벨이 얼마인지를 구치 측정기를 가지고 넣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맞기에 고약하다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충 이쯤인 것 같아요. 가라로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져요. 모든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 게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보험이 돼줘야 사실은 돈이 나와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랑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고 크고 힘든 작업인데 아무튼 계속 우리 선생님들과 협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개척을 해가면서 가고 있어요. 부디 6년 뒤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 한방병원, 그다음에 개인 자가인적 데이터들을 모두 합쳐서 진료를 하거나 건강관리들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쌓인 데이터가 그 한의원에서 사라지거든요. 그 원장님 죽으면 모든 진료 기록이 사라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니? 네, 그게 아니라 공유된 빅데이터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한방병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도 아까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얘기 드렸죠. 모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관적 기억을 문제를 통해서 측정하잖아요. 잠 얼마나 주무세요? 잘 자는 것 같은데요. 한 7시간,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가 아니고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면 뎁스, 수면 시간 뭐 이런 걸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의사 오감 기반의 데이터가 아니라 표준화된 정량적 진단기기를 쓰고자 하는 거고, 진료정보 표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표준화된 의무 기록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BM 그 한의사 중에 최신 논문을 계속 읽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안 읽어요. 제 연구 분야 아니면.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수준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알아서 찾아서 대략적인 해석이 붙어있는 걸 던져주면은 훨씬 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료정보 축적 얘기 드렸고, 의료 형태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의 정말 멀고도 큰 목표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1시간 반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45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인공지능 한의사 생기면 한의사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당연히. 아까 얘기 드렸죠. 최종 디시전은 어차피 의사가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역시 AI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 기능은 AI가 서포트를 하게 되겠지만 전체 복합적인 기능은 할 수 없고요. 그 기기나 인공지능이나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기로 그 치환되는 애들은 가성비가 높은 경우에만 치환이 되지 가성비가 낮으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AI가 하기에 가성비 낮은 애들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좀 복잡한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혈자리를 잡아서 침을 넣는 행위가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촉각 센서를 장비로 만드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거기에 침을 넣고 그 적정한 위치를 평가하는 알고리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차라리 사람한테 경험으로 하게 하는 게 싸요. 싸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AI가 들어오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오히려 인공지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메인 날리지 엑스퍼트들이 더 존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뛰어난 한의사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뭐지? 점점 정보들이 체계화되고 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체계를 가지고 같은 프로토콜로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하면은 의사들 간의 그 실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표준화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왓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왓슨 포 온콜로지를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왓슨이 의료인의 뭐 80%니 한국인 진단의 뭐 70%밖에 안 되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왓슨은 의사를 대신해서 암 진단을 내려주거나 암 치료법을 골라주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의사한테 서제스천을 해주는 건데 그 서제스천이 의사가 내린 디시전하고 좀 틀리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진료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상위 의사의 70~80%에 해당하는 성능을 그 일반 의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의사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인데요. 지금 생각보다 AI가 의사보다 잘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한테 판단해봐 라고 했을 때 최상위급 빼고요. 진짜 최상위급 빼고. 최상위급을 제외한 의사들은 AI보다 훨씬 못합니다. AI가 하고자 하는 거는 최상위급 의사를 모사해줘서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의사들이 최상위급 의사들과 조금 비슷해지는 평균값을 올리는 거예요. 걔가 디시전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극소수의 영역에서만 가능할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평균을 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쭉 스크리닝해서 정보를 던져주면은 아 맞다 이것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영역들에서 도움을 줘요.
그냥 택시기사 생각해도 돼요. 어떤 택시기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에 주파할 수 있어요. 최상위급 택시기사. 일반 택시기사는 15분, 20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다양해요. 근데 뭐죠? 이 GPS 요거 내비게이션 앱이 생기고 나서 평준화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네. 강의를 잘 재밌게 들었는데요. 지금 AI 한의사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일단 문헌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네.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실 개원이들이 뭔가에 액팅을 하나 더 하게 데이터를 넣게 하는 일은 쉬운 맞습니다. 일이 아닌데 네. 그러려면 그렇게 만들려면 그 시스템이 굉장한 메리트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개원이들한테. 네. 그럴 수 있나요? 저 안에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다 싶은 거는 살리고 좀 아니다 싶은 애들은 이제 죽이고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갈 텐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찾아보기 귀찮았었는데 이렇게 쭉 보고 환자들한테도 이거 살 진짜 빠져요? 아유 임상연구 결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뭐죠? 프로그레스 노트를 정량 데이터 기반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지난주보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평가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환자 호소밖에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량 데이터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줄 거고 당연히 차트로 2번 입력 안 하실 겁니다. 한 번 입력하면 바로 차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데이터 포맷 공개해가지고 API 공개해서 각 차트 회사들이 그냥 받아가서 그 차트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오픈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엑스퍼트는 이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최상위 엑스퍼트는 자기가 더 잘합니다. 이 시스템을 쓸 사람들은 중간급에 있는 분들. 내가 이 환자를 늘 이렇게 치료해봤는데 다르게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고 싶은 사람 혹은 최근에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지? 혹은 나 이 책밖에 안 봤었는데 의학인문에는 어떻게 돼 있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쓰게 될 거고 여기에서 사실 끝나진 않고요. 그 페이션 다이어리랑 좀 연계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입력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귀찮게 할까? 그다음 어떻게 하면 이 진료 서비스를 쓰지 않는 그 진료를 하면 환자가 왜 안 해줘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할까? 그게 제일 관심입니다. 의료인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환자들이 알게 되면 여기는 그거 안 쓰나요? 라는 말이 나오면 의료인이 귀찮아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말고 그냥 순수한 AI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순수한 그런 쪽에 대한 질문 하셔도 돼요. 물론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어서 심도 깊게는 얘기 못 드리지만 저 한의사입니다. 하나 더 질문이 네. 있는데요. 점점 의료가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건 부정을 못하고 이미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또 나름 한의학에서 강점이라고 내세웠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사 환자 상호작용, 네.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 그런 네. 부분은 네. 아무래도 약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 불구하고 저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이용을 함으로써 그거를 뭔가 보상해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그 뭐죠? 직조 공장이
사람이 옷감을 짜고 옷을 디자인하고 뭐 기타 등등을 다 했잖아요. 근데 기계가 옷을 짜면서부터 사람은 뭐만 해도 돼요? 디자인만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가 예를 들면 그 뭐죠? 은행원들이 계산기가 생기고 나서 그전에는 모두 주판으로 했어요. 주산부기 다 했어야 됐습니다. 뭐 모르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주산 배웠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여기 주판이 대형 주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산부기가 옛날에는 은행원의 능력이었어요. 계산기 나오고 나면 주산부기 아무 의미 없어졌죠. 그 뒤로 필요한 게 뭐예요? 대인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뭐죠? 대출 심사, 뭐 이런 서비스들이 은행원의 주 업무로 바뀌었어요. 영역이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주치의 중요성이 저는 더 커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의사들도 3분 진료는 당연히 지금 3분 진료하는 이유는 올인원 시스템이라 3분 진료하는 거예요. 진료가 3분이지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요. 근데 나머지는 AI하고 인공지능이 시간을 훅 줄여줄 거고요. 의사들은 더 이상 거기에 투입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는 환자랑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를 많이 받으려면. 의사든 한의사든 관계없이 환자, 의사 인터랙션은 점점 더 중요성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AI가 혹은 센서가 읽지 못하는 값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넣느냐가 의사의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아예 인문학 과목이 더 늘어나야 되나요? 다 늘어나야죠. 제가 그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인들,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센서를 가지고 어떤 값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 센서의 특징을 모르면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측정하는 값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교공학 과목도 한의계에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요. 당연히 그 이상의 심리학 과목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요. 늘어나야 돼요. 공부할 게 점점 더 많아지실 거예요. 다만 암기 과목은 줄어들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왜 외워요? 제가 암기 과목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굉장히 못했습니다. 한의대에서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못했고 계속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교수님 말고 다른 사람 중에 다음 주에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외워서 봐야 되는데 저는 모든 시험이 오픈북입니다. 대신에 오픈북인데도 못 쓰면 가차 없어요. 오픈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를 네 머릿속에 얼마나 구조화시켰는지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지식을 얼마나 네 머릿속에 넣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이해해서 구조화시켜서 짧게 간명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물으려고 오픈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픈북이 훨씬 무서운 시험이에요. 외우는 건 컨닝이 돼야죠. 오픈북은 컨닝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아무 질문이나 좋으니까는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좋겠어요. 근데 6년 후에 생긴다니까. 그죠? 졸업할 때 여러분이 사용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지한이 다 키움점 만점키워야 됩니다. 이런 건 페이스북 라이브에 올리지 마세요. 전국에 제 이메일 주소 공개해서 뭐 하시려고. 아무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제 이메일 주소 공개한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질문이 짧을수록 대답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기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 대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큼 한 다음에 질문을 하실수록 제가 좋아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